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남권 재직자 컨텐츠 영상을 중에 하나를 오늘 맡게 된 신라대학교 이상재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 생물 자원, 그러니까 바이오 자원이 최근에 굉장히 우리의 사회가 세계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물 자원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 이익 창출이라든지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나고야 의장소라든지 생물 다양성 협약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자원 자체를 국내 자국 내의 바이오 자원을 보호하고 또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권리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사회에서 바이오 자원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자국화를 많이 하고 강국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내용은 먼저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이고 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중요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 다양성 협약이나 ABS에 관련된 그런 국가 간 또는 뭐 기업 간의 하여튼 나라 간의 어떤 그런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크립의 홈페이지 안에 있는 ABS 센터라고 있는데 그 센터 부분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 입문편으로 ABS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법적인 내용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고야 의정서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 쉽게 말씀드리면 각 나라에 있는 바이오 자원은 각 나라의 권리가 일부 또는 전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어떤 특정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바이오 자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이익을 베네핏을 쉐어링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고야에 모여서 전 세계 정책자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나고야 의정서 대응으로는 당연히 다른 나라에 있는 좋은 자원을 약탈식으로 뺏어와서는 안 될 것이고 몰래 가져와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각 자국 내에 있는 좋은 바이오 자원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여러 형태로 활용을 하고 우리 자국 내에 없는 다른 바이오 자원들은 뭐 협약을 통해서 또는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자원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생물자원 자국화, 강국화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연구실은 2014년도에 환경실험으로부터 유전자원을 다이렉트로 탐색하는 연구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10년 정도에 실제로 이 나고야 의정서 대응 이후에 어떻게 생물 자원들을 컬렉션하고 활용하고 이것들이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 연구실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내용에 나온 내용은 주로 한국 ABS 연구센터와 그 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의 내용을 참고로 많이 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컨텐츠의 핵심 내용은 나고야 의정서와 이 생물 소재의 연구,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에 ABS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조금 더듬더듬 하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내용에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부족한 내용들은 제가 공개하는 그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기본적으로 ABS 센터의 홈페이지나 국립생물자원관의 유튜브에 공개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더 많은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우리가 앞서 바이오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이 먼저 왜 중요한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양 형성, 식량의 문제, 그 다음 건강, 그러니까 생명 라이프죠. 그리고 먹이사슬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균형 유지, 우리 지구가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이 삶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외에도 이 바이오다이버시티가 주는 우리의 이점은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서 질병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재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종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 다양성, 기능적인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기능적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내용, 유즈풀한 그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바이오다이버시티가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우리 생물 바이오 자원, 그러니까 생물 자원은 우리가 금광석, 아직 다듬지는 않은 순금은 아닌 상태지만 금강석 굉장히 가치는 높지만 아직 가공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와 같이 이런 광물인데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 광물인데 우리가 아직 완벽한 완성 형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은 그것 자체로도 값어치가 높지만 우리가 잘 가꾸고 관리를 해야 그 가치가 계속 보존되거나 더 높아지는 것이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생물 다양성을 잃으면 우리의 목숨도 잃는 그런 일이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말씀드리는 그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위기가 오면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오면 인간도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직접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요롭지 않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 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나온 동영상 내용 부분을 다 틀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간략한 슬라이드를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물 다양성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고요. 이 유튜브에 생물 다양성은 우리의 생명이다, 목숨이다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이고 우리의 생물의 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동영상의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자연계, 생물계죠. 인간을 제외한 생물계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도 살기가 어려워져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목숨이 곧 사람, 인간의 목숨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로는 쉴 곳을 마련해주고, 쉴 곳도 당연히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자연이 잘 갖춰지지 않은 황폐한 곳에서는 인간이 살기가 힘드니까요. 그 다음에 쉴 곳, 살 곳 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서로 돕는 것. 오늘은 특별히 이제 더 말씀드린 게 쓸 것,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이 우리에게 주는 쉴 곳, 살 곳, 도와주는 요 세 가지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쓸 것들을 이야기하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의 40% 생물 유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40%에서 사실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40% 생물 유래라고 하는 것은 생물 유래 물질이 아닌 유기합성이라고 해서 유기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물질들도 사실은 그 선도 물질이 다 거의 100% 생물 유래에서 오고 그 힌트를 통해 가지고 또는 그 물질 생명체가 대사 활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그 물질 가지고 나온 물질을 유기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상 생명체에서 나온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약품의 70% 생물 자원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핵심적인 물질들이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더 개발되거나 발견되는 건 줄어든 만큼 줄어드는 비율이 아니라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꼴이 되겠죠. 자원과 에너지와 의식주의 부분도 다 무너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쓸 것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를 통해서 또는 침입 외래종 유입을 통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글로벌한 거에 지구 사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생태계에 이제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죠. 환경오염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농약을 사용하고 또 야생 생명체들이 굉장히 지금 살 곳이 없는 상황이 점점점 발생하고 있고 너무 많이 막 남획을 잡아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든다든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서식지가 파괴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이외에 결국 인간에 의한 환경오염이 제일 심하고요. 인간이 남획을 제일 많이 하고 인간이 생명체의 서식지를 파괴하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 멸종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인간이 주범인데 생물 다양성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인간인데 그러면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인간이 제대로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겠죠. 그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왜 고치죠?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같이 살아야 한다. 생명체와 도덕적인 그런 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주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도 살 수 없게 돼버리니까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생물 다양성을 다시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인 약속인 생물 다양성 협약 CBD입니다. 이 CBD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전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고
구성요소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유전자원의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AB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선 당연히 일회용 사용을 줄여야 하고요. 바다의 플라스틱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텀블러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 소비 습관을 바꿔주고, 에너지 절약도 해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 온실 효과 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세, 마음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들을 잘 지켜줘야 하고요. 이렇게 잘 지켜주는 것이, 이걸 잘 지켜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활용점이 생기고, 서로 공생하는, 또 그리고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점차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생물다양성 협약 ABS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인데, 이 ABS 연구센터에 우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여기 주소가 있는데, 여기서 많이 보시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한국 ABS 연구센터는 물론 연구자 중심으로 그 홈페이지가 기술되어 있지만, 연구자나 산업적으로, 기업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모두 다 자세하게 정확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유전자원이라 하면 당연히 생명체, 생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와 ABS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최신 동향, 그리고 자원 관련된 그 안내나 상담, 어떻게 수출입을 해야 하느냐 등등,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익 공유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부분이 이제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크게 말씀드리면 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 요게 풀 네임입니다. Access to Generic Resource and Benefit Sharing이 되고요. 그래서 ABS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제 지금과 같은 세상은 연구를 하든 수출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승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바이오 자원, 생물 자원을 주고받을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승인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이익이 연구만을 위할 때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승인 서류만 필요하지만, 이것이 이제 사업이나 이런 프로핏,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자원 이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접근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 공유에 합의를 해야 하고요. 5% 정도 로열티를 지불할지, 10%를 할지, 50대 50을 할지, 그 다음에 이해 준수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생물 다양성 협약 ABS 정도를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문의를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고 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은 제가 나름대로, 저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ABS 센터의 장영호 박사님하고 이제 같이 과제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ABS 프로토콜을 그대로 모범생처럼 잘 따르는 경우, 그죠?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전략적인 회피를 하는 겁니다. 전략적인 회피 방법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정적인 방법도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전략적 회피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아직
그 나고야 의정서의 동맹 국가가 아닌 국가를 선택한다거나 같이 조인을 했지만 국내법으로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의 나라라든가 그런 나라를 우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그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 나고야 의정서는. 그래서 미국 가서 자원을 가지고 올 수만 있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활용을 하면 미국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나고야 의정서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열었으니까 일본 동맹국이 가입국이 되겠죠.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나고야 의정서에 관련된 생물 다양성 협약 부분이 ABS 관련된 부분이 국내법 조례법으로 통과를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일본 동식물 검역소만 통과할 수만 있다면 일본의 자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등등 그 외에도 뭐 악질적이고 나쁜 방법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전략적인 회피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ABS 프로토콜 그대로 따르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이익을 공유해야 되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면도 있고요. 전략적인 회피는 사실은 뭐 정당하지 않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뭐 레커멘드 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생물 자원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잠자고 있는 생물 자원들을 다 일깨우고 탐색해서 특성 기반으로 그것들 조사해가지고 다 우리 자국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국립생물자원관이나 환경부나 그 외 ABS 센터나 또 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같은 데서는 이 나고야 의정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 등등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생물자원 컨퍼런스 같은 것들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연구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연구실은 미생물을 주로 다루면서 생명체, 생물의 효능이, 그러니까 생물에 아주 유용한 물질들을 찾아가지고 산업적으로 응용하는 연구실인데요. 그래서 효소 식품 생명과학 연구실이라고 EF바이오라고 줄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우리 연구실에서 이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해서 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이것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어떤 가치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의 연구실에서의 활동을 간략하게 산업적 관련된 부분을 응용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황 지역 뜨겁고 막 산성, 막 알칼리, 막 화산지대, 막 소금 많이 있는 이런 데 환경으로부터 극한 환경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다 DNA를 뽑아가지고 그 DNA에 있는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들을 통해서 바로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런 아이디어로 처음에 시작하게 된 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은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온도라든지 pH의 특성을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단백질 공학, 그러니까 프로테인 엔지니어링 하는 그 연구실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다양한 환경의 생명체들이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확보해야 결국은 큰 시너지의 이펙트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다이버시티를 결국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 바이오다이버시티를 확보하는 이유는 굉장히 유용한 물질을 우리가 찾으려면 그 유용한 물질은 어디서 오느냐 특이하고 유용한 단백질과 유전체
에서 또는 메타지놈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이런 특이하고 유용한 단백질, 그 다음에 유전체, 메타지놈들은 어디서 오느냐? 특이한 미생물에서 많이 온다. 물론 동식물들도 있지만 굉장히 그 가지수와 다양성이 가장 많이 확보되고 그 개체수가 가장 많은 저희는 이제 미생물을 선택을 했고요. 그 미생물로 그리고 연구가 아무래도 동식물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니까 미생물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했고 그런 특이하고 유용한 미생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특이하고 유용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온다라는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프리카의 밑에는 마그마가 끓이고 바다에 홍해가 범람해서 나온 이것을 염전으로 만드는 화산 염전 이런 그러면서도 이 안에 고온균과 알제가 사는 굉장히 특이한 환경 이런 극한 특이한 환경으로부터 나온 단백질들이 굉장히 유용한 그러니까 이 유전체로부터 나온 단백질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고부가가치로 사용된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내외에서 이미 너무 네이처에 보고될 정도로 이미 그 전부터 그 생각들이 공유되었고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신라대는 서원대 여러 가지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이랑 대표적으로 금화규, 온천, 콜라겐, 인제대와는 아스타자안신, 크릴 또는 디오달리아 식물, 꽃과 관련된 부분, 그 외에 이제 극한 미생물 부분, 또 신라대 박미화 교수님하고는 온갖 각종 해조류 그리고 여러 가지 씨앗류, 그다음에 콜라겐 버섯, 금화규, 그리고 안세대 김성보 교수님하고는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생산해내는 방식, 기기 방식이나 생물 공정 방식 같은 것들을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이제 미생물의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미생물의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나고야 유정성도 극복하고 여기서 그 미생물 균주 은행 뱅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국내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아시아의 발효미생물 장에 관련된 순창이라든지 순창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비온 뱅크라든지 제주도에서 이미 토착미생물 도감을 1, 2, 3, 3번이나 낼 정도로 제주도라든지 이번에 이제 또 저도 책임 교수로 몸담고 있는 사천시의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연구재단과 같은 이런 3호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그 중요도 미생물의 바이오다이버시티의 중요도를 인식해서 그 마이크로비얼 뱅크를 만들려고 하는 국내 움직임도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도 여러 가지 이렇게 크게 이제 바이오 프로세스적인 연구와 너블 몰레큘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셀의 이런 크게 두 가지 연구 중에 각각 세부된 네 가지 연구를 모두 다 원활하게 그리고 특이하고 유용한 유니크한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미생물로부터 시작한 그 물질 찾아내기 위해서는 미생물 스크리닝이 필요한데 스크리닝이 필요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주 다양성이 확보된 미생물들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지난 우리 8년간 미생물들을 아주 다양한 미생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우리가 모을 수 있겠냐? 그걸 먼저 확인해 보니 대표적인 게 여기가 이제 에티오피아의 다나킬이라고 밑에는 마그마 홍해가 범람해서 바닷물을 끓여서 화산 염전이 만들어지는 이런 지역이 있고 이 근처에 또 아프데라라는 그 호수염이 있습니다. 호수 안에서 만들어진 염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신안 태평염전이라고 단일 염전 중에 가장 큰 염전인데 그 안에 보통 우리가 천일염이라고 알고 있는 그 장판
고무장판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증발시켜서 만드는 거와 그다음에 뻘을 들여가지고 다져서 30분 이상 다져서 만든 토판염 이렇게 4가지 샘플의 소금을 비교해 보았더니 실제로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다르다. 박테리아하고 아케아 소금 자체도 완전 달라지고요. 토판염이 장판염에 비해 한 6배 정도 비싼데 소금 자체의 특성도 바뀔 뿐더러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 다양성도 굉장히 미생물 생물 다양성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다양한 환경 각각 다른 환경에서 샘플링을 통해 하면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런 측면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Frontiers in Microbiology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출판을 했고요. 그러면 국내에 정말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 뜨거운 국내에도 뜨거운 곳이 있겠느냐, 짠 곳이 있겠느냐, 차가운 곳이 있겠느냐, 알칼리, 산성 이런 데가 있겠느냐를 나름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과 몇몇 해외 지역을 저희가 샘플링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DNA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그리고 효소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다양한 미생물을 은행을 구축해야 되겠네 라고 결론을 내렸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KCTC에서 이미 그런 차세대 미생물 활용 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있어서 저희도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9년 동안 함께 과제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여러 가지 자원으로부터 다양한 미생물을 찾아가지고 그 특성 기반으로 어느 산업적인 어느 배지에 잘 자라는지 뭐 동정은 어떻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어떻게 되는지 온도는 어느 온도에서 잘 자라는지 염농도는 어느 농도에서 잘 자라는지 pH는 어디에서 잘 자라는지 등등등 이런 효소는 어떤 익스트라셀러 세포 밖으로 시크리션 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식물과 공생할 수 있는 식물 생장 호르몬인 옥신 같은 것들을 생성하는지 인가용화를 하는지 항균력이 있는지 그 외에 에시메스메스 대사체 추출물을 통해 가지고 어떤 대사체들이 있는지 등을 단순하게 미생물을 골라내서 스탁하고 동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아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특성 기반으로 저희가 엄청나게 6천여 개 군주에서 더 자세하게는 3,300여 군주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리고 다양성도 확보를 해가지고 1대3 즉 균 4개를 고르면 그 중에 다른 종류가 2개는 있다. 2종류가 있다. 2종류가 미생물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뱅크를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갖는 상태로 미생물 뱅크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성 기반으로 미생물의 뱅크를 만들려고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이 미생물의 세이프티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미생물의 안전성이죠. 이 안정성을 이왕이면 확보된 미생물을 가지고 이런저런 기능성 산업적 응용에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의 뱃속에 장내 미생물들이 있죠. 이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가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자연에 뭐 응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장내 미생물들이 자연에 굉장히 그러니까 하시한 그러니까 극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에 노출되게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 뭐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대부분 죽겠죠. 그러나 한두 미생물들이 어쩌다 이렇게 서바이벌 살아남게 되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게 되는 어떤 another function 또 다른 추가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이면서 우리 뱃속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권에서만 존재하던 미생물들이 자연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 살아남는 그런 미생물들. 그걸 이제 저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Environmental QPS라고, 유럽의 QPS 시스템, 안전 시스템을 착용한 EQPS라고 제가 뭐 이름 붙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레귤레이션적으로 이점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생물 위주로 또 뱅크를 만들어 보자. 특이하고 특수환경, 극한환경이면서도 안전한 미생물, 어나더 펑션을 갖고 있으면서도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에 사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안정이 아니고 안전한 미생물들을 찾아보자 하는 생각에서 마이크로비얼 뱅크, EF 바이오 뱅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EF 바이오 뱅크는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찾아서 뭐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동정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뭐 메인으로는 QPS 안전하냐, 뭐 염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 pH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요소들의 활성이 좋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QPS의 일반적인 생물 전환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미생물 발효죠.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합성 박테리아, 강합성 세균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 구축한 것들을 저희가 첫 번째로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역시 생명체,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 생명체. 중국에서 우리가 금화교를 들여와서 농사 양식하지 않았으면, 재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금화교 꽃잎 차나 콜라겐, 식물성 콜라겐 소스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중국에서 들여와서 한국에서 재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금화교를 우리가 우리 EF 바이오에서 구축한 특이한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발효를 해서 굉장히 항염과 항골다공증이 탁월한 연구 개발을 완성을 했고요. 그 발효물에서 어떤 물질이 항염과 항골다공증의 효과를 내는지 정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요. 이제 뭐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씨앗들이라든지 화장품에 관련된 뭐 달걀 추출물, 해조류, 뭐 콜라겐 버섯 등등등의 발효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기능성, 유용한 발효물 또는 물질들을 찾는 그러나 단순히 그 천연물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생물과 시너지를 내면서 미생물이 뭐 분해를 한다든지 또는 전환을 시켜준다든지 바이오 컨버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더 효능이 좋은 물질을 유도체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기능, 항염만 있던 게 항암도 되고 뭐 항고혈압도 되고 숙취 해소도 되는 이런 뭐 멀티 기능화 된다든지 발효를 통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할루신이라고 펩타이드. 바다에는 굉장히 육지보다 다양한 미생물들이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를 경쟁하기 위해서 안티마이크로비얼 펩타이드를 내게 되는데 그 펩타이드를 저희가 이제 생산해서 다양한 미생물로부터 생산을 해서 실제 우리 식품 유통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미생물로부터 효소 엔자임들을 얻어가지고 고온 엔자임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또 당 관련 산업이 지금의 아이소말토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류의 올리고당인데 아이소말토덱스트린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아이소말토덱스트린을 생산하는 특이한 효소로, 그죠? 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효소로 그 기능의 효소로
아이소말토덱스트린을 만들 수 있는 그 공법을 저희가 또 완성을 했고요. CJ나 삼형제넥스 같은 데서 굉장히 기술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고온균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고온 발현 시스템을 단백질을 고온 호스트에서 발현하는 그런 것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7번 정도까지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1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특이한 다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특이한 또 역시 식물 발효를 통해 동식물 발효를 통해 가지고 그 효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중에 또 특이하게 찾은 유산균을 또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산업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뭐 논문에 발표한 내용대로 굉장히 특이하고 다양한 미생물 군들을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항염 효과에 각 사이트, 각 단계마다 모두 다 효능, 각 분야에 모두 다 효능이 있는 그런 그 금화규 발효물을 저희가 밝혔고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생리활성 물질의 대부분이 식물에서 나오는데 점점 식물에서 찾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물이 뭐 한정없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서 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분의 형태와 미생물이 갖고 있는 영양분, 이 아키아 박테리아나 박테리아 부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식물에서는 잘 없는 부분을 이제 미생물 이런 펀자이나 박테리아, 아케아 같은 데서 서로 보완을 해가지고 더 좋은 시너지 또는 더 멀티 기능을 하는 게 요새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파이토케미스트리의 이런 그 식물 추출 연구하는 저널에서도 발효를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특이한 미생물을 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확보된 미생물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의 물질을 만드는 건 당연하다. 당연히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사는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할로파일에서부터 나온 펩타이드에서 이제 할로신인데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고 있고요. 이 할로신은 이제 항생제가 더 이상 1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개발에 한계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심각해서 슈퍼박테리아도 나오는 상황에서 제2의 대안으로 그 안티마이크로비얼 펩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티마이크로비얼 펩타이드가 그람 음성균에 이제 활성이 있는 게 잘 없는데 바닷속에 있는 할로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성이 우수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찾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 관련 산업의 올리고당의 다음 세대는 아이소말토덱스트린인데 그거를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두 가지의 새로운 효소 타입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뭐 우리나라 온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각 온천 지역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고온균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온균을 가지고 이 고온균 중에서도 유럽의 기준으로 안전 기준이 확보된 QPS 균주들을 가지고 고온 발효 시스템이라든지 그 외에 뭐 고체 발효 등등등을 가지고 산업적으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천연물이나 미생물, 동식물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요새 뭐 바이러스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항바이럴 물질을 찾는 건데요. 최근에 여기저기 찾아서 크게 그렇게 재미를 못 봤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키오스트라고요. 지금 영도에 있는 그 우리나라 정출현 그 연구기관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사부호라고 굉장히 큰 연구 탐사선이 있어요. 그 배가 이제 어느 나라에 또 속하지 않는 바다,
그걸 공해상이라고 하는데, 공해상 바다의 심해에 있는 2000m, 3000m 바닷속에 있는 시로들을 퍼서 거기로부터 나온 미생물을 가지고 저희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지고 첫 번째 직접 사멸을 한번 저희가 테스트했는데, 굉장히 활성이 우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새로운 미생물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물질들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자원을 자국화하고 강국화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만 땅 국한 영토에서만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뛰어넘게 됐고요. 남극, 북극, 공해상,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랑도 협조를 해가지고 많이 생물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더욱이 갖게 되는 일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광합성 세균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온천에도 얼마든지 고온에서 광합성하는 세균이 있다. 처음으로 아마 찾아낸 것 같은데, 이걸 찾아서 여러 기업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이건 더더욱이나 자세한 내용을 더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하고요. 이런 특이한 그 고온균이나 광합성 고온세균들을 활용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서양이나 일본 등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화장품 같은 것들도, 굉장히 특이한 화장품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출발점이 매우 특이한 생물 자원의 미생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외에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서 가장 핫한 주제로 이번에 전국의 6개 분야만 뽑아주는 보복부에도 과제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PHA라고 이 PH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플라스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로서 수계에서, 여기가 이제 강수계 워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시워터에서 분해가 일어나는 물질은 이 PHA밖에 없는데, 이 PHA 가지고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네. 그걸 하는 게 이제 미생물이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몸에, 배에 지방이 차는 것처럼 미생물도 뭔가 과잉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스타베이션, 굶었을 때에 어느 정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에 지방 같은 걸 축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물질이 PHA입니다. 그 물질을 잘 활용을 하면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아직 특허도 안 낸 상태여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런 균들을 상당수 많이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 균을 가지고 이번에 과제에 선정했고, 이번에 이제 최초로 화장품 쪽에, 화장품 용기,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용기에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또 그 안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의 유제품인데요.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몽골 아시아 유산균학회에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캐틀, 이제 캐멀, 낙타, 홀스, 말, 쉿, 양, 염소, 또는 또 술록 같은 것들에 각각 특이한 이제 몽골의 옛날에 저장 기술이나 냉장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였을 테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유, 이런 밀크, 각 동물의 이제 젖을 짜서 확보를 하게 되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몽골에는 은근히 우유 제품, 그러니까 젖 관련된 발효식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어미가 새끼에게 주는 완전식품과 같은 내용의 좋은 프로틴들이 발효되면서
발효 프로테인들을 이제 몽골 많이 먹죠. 뭐 대표적으로 몽골 말들이 뭐 유럽을 제패했을 때 유럽의 말들보다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뭐 5배에서 10배, 뭐 그렇게 정력이 좋고 스태미나가 좋고, 뭐 고비 사박도 있으니까 뭐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 이런 그 저제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발효 유가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그 간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정을 저희가 생물 전환 공정으로 프로세스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많은 그동안 많이 지나간 학생들이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인데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활용해서 미생물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에 식품, 의약품, 뭐 화장품 등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에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과 함께 기술 이전한 것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계속 기술 이전할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자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거나 우리 회사도 이런 거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 내 궁금한 사항들은 홈페이지나 연락을 주시면 서로 해법해서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